김 부장 4대 세습 가능 불가능? 문화 외부에서 건드리지 않는 한 4대가 아니라 40대까지도 합니다. 4대 세습이 가능하다는 건 우리는 북한 정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맞아, 뭐 그거야. 어렵게 산다고 보이지만 자기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우상숭배 사상이 없습니다.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실화고요. 6.25 이후에 가족의 생사 확인을 한 첫 번째 사례다. 통일을 향해 달리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그분이 네. 드디어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예. 그분 누구냐면요. 네. 한국 최초로 새벽 2시까지 지하철 연장 운행을 하게 만든 사람. 핫하고 핫한, 정말 핫한 H.O.T의 토니 안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립지 않으셨어요 여기? 네? 그립지 않으셨어요? 사실 아까 대기실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근데도 제 집같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예. 제가 이렇게 그때 그래도 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도 그렇고 네. 우리 또 탈북 미남 미녀들도 그렇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지만 네. 저는 뭐 되게 말은 지금 떨고 있지만 저는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사실 우리 토니 씨 뒷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이만갑을 한참을 하다가 이제 떠날 때 우리가 감사패 해주고 막 그랬는데 토니 마음으로는 나 또 하고 싶은데 왜 이러지? 계속 나올 건데 왜요? 나오면 안 될 것 같다고. 감사패 받을 때 네 그때 감사패로 이제 굿바이를 계약계산은 2016년 7월 10일부터 2017년 11월 12일까지 시청률에 큰 공헌을 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아니 이거 어디 나올 때 한 달 쉬고 나오려고 했더니 지금 못 나오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이 장면은 장선 씨의 모습이었는데 그분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감사의 굿바이 감사패를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돌아와도 되나 이제 조심스럽게 예. 여쭤봤는데 다행히 네. 와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그러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없는 사이에 많이 늘었네요. 그때 어땠어요? H.O.T가 다 같이 모여서 공연할 때 감동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달을 이제 준비를 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사실 끝나고 나서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끝났구나. 뭘 시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끝난 느낌 들어서 되게 많이 아쉬웠는데 저는 아쉬웠거든요. 저희 멤버들은 굉장히 많이 하이돼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H.O.T가 다시 뭉쳐준 거에 진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고맙고. 예. 임영선 대표님은 H.O.T를 아세요? 알죠? 제가 그 피해자인데요. H.O.T 피해자요? 그럼요. 예. 왜요? 아니 언젠가부터 우리 마을에 난리가 난 겁니다. 조용한 마을에. 그냥 유학생들이 그냥 꽉 몰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거기 그 H.O.T 그 강타. 그 사람이 이사를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 보수도 마비되고 야간에 그냥 애들이 그냥 해가지고 잠도 못 자겠고 와 소리 나면은 그 강타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고 와 하면 나가는 시간이더라고요. 아 그때 H.O.T를 아셨군요. 예, 뭔 일인가 있죠 나는 그때. 근데 진짜 그거는 맞는 말씀하신 게 저도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예. 정말 우리 토니 씨가 네. 우리 멋진 소식을 전해줬고 저는 이분이 와서 너무너무 기쁜 게 너무 좋으시죠? 분위기상 이렇게 뭔가 밝게 만들어주는 예,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 뭔가 화나다. 소개를 좀 정식으로 해주시죠. 이분은요, 네. 제가 굉장히 아끼는 동생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네. 뇌생녀. 안민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강철비에서 송수미 역할을 맡은 안미나입니다. 송수미 역할을 맡은 안미나입니다. 평양 사투리.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남인 씨. 할 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남인 씨가 평양에서 왔거든요. 아, 정말요? 평양 말로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네가 더 나아. 안미나가 더 잘해.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아, 저 평양입니다. 구라치지 말라. 진짜 같아. 정말 잘하죠. 진짜 아니, 평양 같아. 연습을 어떻게 했어요? 저 정말 이만갑 되게 많이 보면서 연습했어요.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여기 나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 녹음해서 매일 듣고 차에서도 계속 듣고. 근데 도움이 됐나요? 알고 이분? 보니 예. 그게 저 정말 이만갑 되게 많이 보면서 연습했어요.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여기 나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 녹음해서 매일 듣고 차에서도 계속 듣고. 근데 도움이 됐나요? 알고 이분? 보니 예. 그게 함경도사 드렸던 거예요. 해상공단에서 일하는 역할이었는데. 네. 그래서 현장에서 평양 사투리로 바꿔야 된다고 되게 많이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지. 왜냐면 잘못하면은 그 연변말 비슷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야, 니 어디 갔다 왔니? 연변말 비슷하게 되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우리가. 그러네. 아무튼 이렇게 예쁜 안미나 씨, 강철비 보신 분들이 도대체 매치가 되는지 이거 그 안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봅시다. 경연은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우리 개성공업지구를 현지에서 지도하십니다. 이 나레이션이 현지 씨 목소리죠. 지금 미쳤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남조선 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걔네가서 바짝 엎드리라. 앞에 운전석에 있는 게 신은하 씨고요. 아, 많이 다르네요. 처음에 막 나왔던 방송원 목소리가 실제로 유현주 씨예요. 유현주 씨 목소리고. 유현주 씨가 해주셨고. 유현주 씨가 이제 그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방송할 때 기억나요? 했던 거? 우리 남각 인민의 경연은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우리 개성공업지구를 현지에서 지도하십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동지께서 우리 개성공단을 찾아주셨습니다. 저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진짜 맛이 나오네 그 목소리. 정우서 씨 운전할 때 연기 좋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때 한 번만 해보시면. 미쳤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남조선 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걔네가서 바짝 엎드리라. 날래 엎드리라. 진짜 닮았어. 아니 근데 토니아 씨를 이렇게 네, 어떻게 같이 나오셨어요? 연관이 있죠? 회사 식구이기도 해서 예. 네, 저희 회사 대표님. 아, 대표님. 대표님으로서는 어때요? 지금 이런 쭉 뭐 가끔 볼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잘하세요. 그 물심양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의 모든 친구들한테 정말 다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 잘하시는데 섬세하죠. 좀 단점이라고 하자면 본인 건강을 좀 네.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이런 저희 이제 연기 스터디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터디에서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다음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이제 사진 막 올라오고 막 이러면은 춤추면 무릎 아프고. 네. 차에 네. 타고 가다가 제가 그날 좀 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위가 좀 아픈데 어떡하지 이랬더니 저희 매니저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위약이 여기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약이 어떻게 있어요? 이랬더니 토니 대표님이 언제 위가 아프실지 몰라서 항상 준비해두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밌다 이거. 그렇구나. 그냥 왜냐면 토니 씨 차는 앰뷸런스라고 불러요. 각종 상비약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분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이만갑에 한번 나오셨었어요. 너무 그리웠거든요. 예, 바로 북한으로 유학을 다녀온 엘리코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한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일 잘해.
가을에는 아라리 꽃이 피었어. 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유학은 가긴 가지만 예.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굳이 북한을 가셨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김일성 대학 갔다 왔잖아요. 저는 뭐 그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좀 더 궁금하고 실제로 보고 싶어서 예.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김일성 기자님도 김일성 종합대학. 김영직 사범대학. 예.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원래 김영직 사범대학에서 뭐 수업을 듣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가서 특강을 그렇지, 그렇지. 진짜 대단하시다. 엘리고 씨, 북한 말도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 배운 한국어는 북한 말이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평양 말투예요. 그러나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고 씨 말투는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 평양 말이랑. 저는 솔직히 답답했던 게 이게 한국에 와서 영화랑 보면은 평양 말이라고 나오는데 그 말 문장 자체가 평양에서 잘 안 쓰는 문장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평양 말투를 하니까 너무 속상했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못 알아들었어. 여기 걸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 엘리코 씨가 북한 노래 또 엄청 잘하잖아요. 예. 한 곡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뭐 남측 예술단 평양으로 가서 그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네, 또 불렀죠. 예. 그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요. 예. 리경숙 동지 직접 작곡하신 최고다. 그래서 그 노래 준비. 오, 최고다. 백두에서 한라로 우리 하나의 결에 헤어져서 얼마나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여 소리칩니다 와, 좋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야! 와, 땡겨.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브라보. 와, 좋아요. 김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탈리아 남자가 이렇게 부르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나 김기성 기자님 이렇게 밝게 웃는 거 처음 봐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 잘하신다. 와. 엘리코 씨 노래하는 거 들으니까 여태까지 여자들한테만 이쁘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잖아요. 근데 엘리코 씨 근데 남자인데 되게 이뻐요. 아이고 맞아요.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제발. 아이고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태우지 말라요. 반한 거야 지금. 진짜인데? 야, 저기 오칠이도 웃긴 게 자기도 외국인이면서 잘한다.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되게 잘하셔요. 리스펙.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엘리코 씨. 최고야. 고맙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에 이어서 네. 우리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2017년에요. 네. 작년이잖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남북이 화사한 분위기가 아닐 때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2018년에는 남북이 굉장히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누구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네. 년 까지 김정은이가 계획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을 했고 트럼프도 이제는 쓸만한 카드를 거의 다 쓴 거예요. 네네네. 2018년부터는 아이고 서로 대화를 해보자.
대화를 안 하면 싸우는 길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싸우기는 둘 다 싫어해요. 너무 김정은이나 트럼프랑.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나 또 중국의 어느 정도의 중재를 받아가지고 네. 트럼프하고 정은이하고 대화를 모색할 그런 것을 갈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와 소름. 근데 그 문어 당시에 이면선 도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사실은 저나 옆에 주변 분들이 지금 코피 작전 나오고 그 타격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했었어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사과하세요. 내가 한마디 좀 할게. 네네. 제가 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때. 제가 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때. 아 그래요?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 만나줄 것이다. 예. 난 딱 이렇게 말했죠. 그럼요. 지금 북미 회담이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의사가 있다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정확했어요. 아무튼 이명훈 대표님. 사실 뭐 이 사회학도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계산이 가능하니까. 대표님! 수학처럼 계산이 된다고요? 정말 죄송한데 사업은 도대체 왜 실패하는 거세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이. 그걸 좀 어느 정도 실패를 해봐야 돈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 돈이 안 되는 거는 잘 맞추시나 봐요. 오늘 이명선 대표님이 또 이렇게 쪽집게 네. 문어도사라는 걸 또 알게 됐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상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김일중 보도원이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만갑 가상뉴스 김일중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오전 9시 속보입니다. 드디어 방금 전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곳 개성공단에 이어서 파주공단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부자 배지를 단 북한 노동자들이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한국 파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피복 공장 노동자 김옥별 양이 가장 먼저 파주공단에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이만갑에서 함께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가상이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예요. 그리고 마치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분상 저는. 근데 전현준 박사님 생각은 어때요? 파주공단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재개가 되고, 근데 개성공단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파주는 또 개성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주공단이 생긴다고 한다면 거기서 인력을 이제 수급하는 문제, 또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외부로 배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파주가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 있거든요. 또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파주에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요 박사님 좀 전에 파주공단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다는 거죠. 아 실제로요? 예. 부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거기에 어떤 이제 공장들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북한 근로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출퇴근을 시키고 물론 이제 자전거 타고 오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열차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문어도사 이명선 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도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주 공단 차원을 넘어가지고 북한 자체는 앞으로 이제 중국 베트남식으로 이제 개방을 하겠죠. 그것이 생존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자같이 파주 공단이 생기고 또 다른 공단도 생기고 막 그런 복잡한 민간인들이 교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정확히 또 두 정부가 그 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뭐 광화문에 여기는 아마 뭐 북한의 무슨 사무소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김일성 배지 단 북한 사람들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거고 이제 그러는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또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현주가 여기서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옷이나 양말 끊어가지고 자기 저기 한경도 청진 집으로 이제 택배로 보내면 거기서 장사도 하는 그런 세상이 뭐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서신교환이랑 그런 거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일단은 그 한국의 중소기업 공장들에 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일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촌에도 북한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북한 여자들이 막 화장품이나 뭐 이런 쇼핑하러도 오고 성형하러도 오고 막 제주도에도 많이 놀러 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네 한국에서도 금강산이나 매양산 이런 데 엄청 많이 갈 것 같아요. 통일이네요, 거의. 네. 거의 통일이네. 저는 딱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 자유무역 그런 지역이 생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북한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편의점 음식을 좀 야, 또 추천해드리고 사업가 싶어요. 다르다. 신기하잖아요. 사실 도시락만 봐도 되게 어때요?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편의점 음식이 신기하지 않았어요? 깜놀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과연 이명선 대표님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실까? 궁금해요. 네. 나는 남한에서 사업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내가 제일 지금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옥류관 사업이에요. 평양 옥류관. 아, 파주공단에서요? 아니, 근데 하려고 지금 기획서를 세워놓고 보니까 땅을 여기 똑같이 평양 옥류관처럼 지으려면은 강기슭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동강가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무슨 호가가 그렇게 귀찮은 거예요. 통일이 된다. 평양 고향에 간다면. 요가 학원을 세우고 싶어요. 요가? 북한에. 잘 되겠네. 요가 학원이요? 네, 요가? 요가를 할 수 있나 봐요? 네, 요가를 즐겨하긴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여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어머니들이 막 생존을 위해서 되게 힘들게 일을 하시고 막 체형이 다 그러니까 불균형 쪽이고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체형 교정도 시켜드리고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미니 씨는 요가를 한국에서 배웠어요? 북한에 네, 여기에서 배워요. 한국 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만약 제가 한다 그러면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한국의 이제 자본을 가지고 북한의 인재들 있잖아요. 특히 컴퓨터 인재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자면 인프라가 깔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걸려요. 근데 컴퓨터나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좋은 건물 있고 컴퓨터 있고 그리고 인터넷만 빠르면 충분히 이건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남과 북이 만나서 창업을 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출장 갔을 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되게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하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는 거예요. 좀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구냐 하니까 친구래요. 어떻게 만났냐 하니까 식당 일을 하면서 그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런 창업을 해가지고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창업을 하고 결국 통일도 창업이거든요. 우리가 그럼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통일의 방향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대가 네. 됩니다. 이거 재밌네요. 이런 상상의 네. 또 얘기를 하니까. 이런 추측을 또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우리 이만갑에게 가능한 남북 관계에 관련된 이 앞서가는 방송 이만갑에서 준비했습니다. 속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일중 보도원. 2020년 4월 5일 뉴스 속보입니다. 국내 유일 통일 앞당기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해 이번 녹화를 평양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대박 깜짝이야. 진짜 벌써 10년 됐어요. 진짜로라고 했어. 가상이지. 헷갈리지. 헷갈려. 믿었어, 진짜로. 이번 녹화는 특별히 이만갑 MC와 사우스포 군단이 평양 시민들과 함께 옥류관, 해당화관, 그리고 대동강 숭어국집을 직접 찾아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평양 주민들은 생생한 녹화 현장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MC 남희석을 비롯해서 제작진 100여 명이 평양행 초고속 기차를 타고 40분 만에 평양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평양에서 하는 이만갑 첫 녹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저 김일중이 단독 보도합니다. 떨린다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아니, 제가 이번에 그 공연 보면서 문득 그 무대에는 한국 가수가 있고 객석에는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뭉클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저 장소에 가서 이만갑을 녹화하면 기분이 어떨까? 근데 혼자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는 북한 주민을 가장 잘 웃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맞아요. 사정을 잘 알아서. 네, 그렇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그 교류가 진짜 되면 북한에서도 이만갑 녹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도 같이. 만약에 이만갑이 우리도 다 올라가서 평양에서 그 생방송을 하고 녹화를 할 그때 북한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어떻게 되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렇죠.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첫째, 주체 사상이 없어져야 돼요. 수령 우상화 사상인. 둘째, 10대 원칙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가지를 달고 올라갔던 모가지를 달고 내려올 수 있어요. 노동당이 없어져야 돼요. 비밀경찰, 공개경찰이 없어져야 돼요. 연좌제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다 해야 우리 모두가 웃으며 올라가서 방송 찍고 웃으며 내려오고 목 달고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된 조건에서 그거 꿈은 상당히 너무 꾸고 싶은 꿈이지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 이만갑은 또 무조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남북한의 이질적인 장벽을 허무는 데서 이런 방송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네네. 예, 서로 앉아서 난 그때는 북한 방송의 첫 스타트를 우리 이만갑이 뗐으면 좋겠어요. 진짜 훨씬 전현준 교수님, 예, 선생님, 예.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만갑이 평양에 가서 녹화를 하든 촬영을 하든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이제 당국 간의 협정이 맺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서독 통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이 맺어지면서 여러 방면의 인적 물적 교류도 함께 합의가 되지만 역시 방송 교류 협력이라든가 특히 이제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서독 방송은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방송이기 때문에 물건 선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서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매료가 됐고 네네. 결정적으로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광고라든가 방송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에도 이런 이제 마음의 통일이랄까요? 소통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방송이 가서 현지 취재도 하고 또 물론 북한 방송도 남한에 와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약들이 맺어져야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 하는 거 보면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만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북한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일로 갈 것인가까지 제시를 해주면 김정은이가 이거 볼 겁니다. 이만갑을. 네. 그렇기 때문에 남희석 씨 잘한다. 한번 내가 초청해야지. 이렇게 좋으시구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갑이 좀 이제 이만갑 2.0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북한에서 이만갑을 녹화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하면 되는 거죠? 정말 기분 좋은 상상이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평양의 북새거리 사람이 가장 많은 데서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야외에서? 그래서 이만갑 2.0 해서 제목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던 사람도 참여를 하고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큼 아침이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밥도 거기서 같이 먹고 저녁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이 이게 약간 있어요. 이게 출연료 없이 너무 긴 시간 하는 게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결국 저희가 이만갑을 하는 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만났으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도 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견도 비슷합니다. 뭐 아무래도 평양이 북한에 있는 가장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대동강 쪽에 거기 주체 사상탑에 있는 그 구역에서 녹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그거 폭파해야지. 그건 폭발. 주체 사상되면 북한 주민들이 홀벗고 굶주리는데. 가상입니다. 이게 기분이 좋은 사상이에요. 예. 그 야외 야외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약간 뭐 밤에 야외 좋아요. 날씨가 좋을 땐 야외에서 해야지. 저 이탈리아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요. 지금 이 친구들은 그 주차장탑 그 스페셜을 잘 몰라요, 지금 이게. 거기가 잘 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거를 지금 보고 오신 거야. 그렇지. 우린 TV로 봤는데. 저거 못 가봤거든. 김미진 기자님.
저는 이제 그 전국 투어를 좀 하면서 찍었으면 좋겠다. 맞아. 네, 그러면 뭐 지역 주민들도 이만갑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온천도 가고 함흥냉면집도 그렇죠. 가고 네. 옥류관도 가고 네. 해산도 가고 감자도 가고. 그렇지. 감자도 캐면서 얘기하고 너무 현실적이지 아란의 않은데, 집도 이거. 가고. 나는 이만갑이야말로 파문점 20cm 찍어 선 위에서 딱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시작은. 네, 북쪽으로 넘어질까 막 갔다 갔다 하면서 북쪽으로 넘어질까 막 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이름 자체가 이만갑이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가 판문점이기 때문에 아이 멋지죠. 이만갑이 가야 될 거 사야 될 것은 20cm 선 위지. 아, 여기 이제 미남 미녀분들은 북한에 만약에 한국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면 어떤 걸 내보내고 싶으세요? 뭐 모든 방송이 중요하지만 저는 보다 공정한 뉴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북한 사람들은 되게 정보에 대해서 엄청 갈증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알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거를 좀 느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민갑부요. 서민갑부요. 예. 괜찮다. 그러니까 서민갑부가 진짜 왜 아주 막 어마어마한 막 그런 뭐 재벌 이런 게 아니라 식당 열심히 해서 매출 막 이렇게 찍으면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서와 북한 처음이지 약간 그런. 괜찮네. 어서와 북한은 재밌어. 저는 어. 한국 연예 그 예능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예능을 보니까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게 왜 웃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랑 북한 사람이랑 개그 코드가 달라. 그렇지. 그래서 만약 방영이 가능하다면 북한으로 한국 드라마를 무조건 보내고 드라마만 24시간 계속 보내도 북한 사람들은 그냥 마음의 무장해제. 그렇지. 왜냐면 모두 알다시피 대한민국 드라마가 거의 명실공히 최강의 소프트 파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아이리스 같은 거는 나가도 되겠다. 그 북한하고 또 이렇게 연관 있고 막 이런 게 아이리스 나왔잖아요. 봤는데. 뭐라고요? 아이리스 다 봤어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미안해. 이미 다 봐서 안 되겠다. 다 봤대. 그것도 봤어요. 연기대상 그거 뭐 이병헌 씨나 김태희 씨 그 사탕 키스 그것도 다 봤어요. 북한에서? 네. 다 보고 오셨네요. 예. 그거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사탕 키스? 해보고 싶어요. 아니 해볼만 하겠구나 이런. 네. 와 의외인데? 저는 그 만약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북한에서도 뭐 영상을 보내고 남한에서도 뭐 프로그램을 보낸다 그러면 저는 6시 내 고향을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6시 내 고향이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영화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개그는 그러니까 오락 프로그램도 더 이해하기 힘들었고 근데 6시 내 고향을 보면서 남한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좋네. 보니까 오히려 6시 내 고향을 보냄으로써 북한 사람들이 남한 지역의 꿈을 꾸는 거죠. 이 갑자기 바뀐 이 화해 무드를 반기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좀 우려스럽다. 이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걱정하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이런 남북 관계 관련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4대 세습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예, 세습이 가능하다고 아까 손을 들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야합해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내 배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왔어요. 배고픈 사람들은 절대로 혁명 못 일으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남이 문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먼저 아버지와 아들 환상의 케미냐 집안 싸움이냐 늙고 튀는 토론을 벌일 머구리 박명호 씨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대학생 그의 아들 박철호 씨. 부자간에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토론이에요. 네. 아니 먼저 아버님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이 토론을? 나는 남북의 현존하는 두 정치 체제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얘는 북한의 의무 교육, 초등 의무 교육 체제만 경험하고 여기 남한에 술 먹고 자면서 건너가는. 맞다.
그래도 그 토론인데 좀 존중해 주세요. 기선제압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신고하고 반대할까봐 술 먹여서 배에다 재워서 그냥 온 거예요. 얘가 학교를 아주 너네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얘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교육만 시켰더니만 정말로 잘 듣는 거야 너무나. 그래가 데리고 오자니까 반대하는 거야 얘가. 그렇지. 자, 철원 씨는 어떤 거고? 아, 저는 효심보다는 신념을 지키겠습니다. 오.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멋지다. 오, 좋아요. 자, 근데 이 철원 씨는 지금 아버지랑만 이 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측에 같은 학교 네. 선배. 선배이자 뭐 빈틈없는 바늘로 찔렀을 때 피가 난다는 이성주 씨와도 오늘 한판 붙어야 돼요. 성주 씨는 어떤 가고? 뭐 토론이니까 뭐랄까 설득을 시키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기는 것보다는 설득을 하는 게 거기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예. 추정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를 보시면 이거는 왜냐면 여기 예. 공리자 또 과기도 해요. 하지만 그 핵은 그렇기 때문에 공리자 과이기 때문에 오늘 근데 철호 씨는 완전 샌드위치인데요, 가운데. 예. 괜찮겠어요, 그거? 제일 맛있는 부위가 샌드위치 가운데 부분 아니에요. 오. 와, 대박. 야, 말싸움 대단하네. 샌드위치 갔을 때 위에 거 걷어내고 나머지만 이렇게 먹기도 했거든. 두 분이 빵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 빵이 없으면 속이 빨리 상하잖아요. 아니야. 속이다. 기본적으로 정치 외교학과는 말을 너무 잘해요. 빨려든다니까. 빨려들어요. 북한에서 혹시 토론이 있나요? 북한도? 당연히 있죠. 토론회도 있고. 그래요? 예.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연하고. 당을 생각하면서 그냥 네. 자, 전현준 박사님, 이 토론에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예, 뭐 제가 그냥 공부한 대로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해볼까 그럽니다. 물론 여기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갈고 닦은 실력 그대로.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이렇게 촥 갔을 때 기운에서만큼 우리 김기성 기자님이 제일 세실 것 같은데 뭐 이런 데서 밀려본 적 없으시죠? 빌리면 내가 아니죠. 오늘 이거 토론 끝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뭐 김기성 기자님 활약도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의 토론 주제 보시죠. 세계 유일무이한 3대 세습 국가 북한. 김씨 일가는 세습을 이어가기 위해 주민들을 세뇌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정보까지 철저하게 차단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2018년 평창 대회 참가 이후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은 앞으로 4대 세습을 이어갈 수 있을까? 네, 김 부자 4대 세습 가능 불가능. 뭐 본인의 의견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면 나 그러고 보니까 좀 바뀌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우리 바꿀게. 사우스포 여러분들이 또 이 비전문가 중에선 제일 최고죠, 전문가거든요. 예. 4대 세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 둘, 셋. 아니 저는 처음에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교류가 만약에 자유롭게 왔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도 여기 왔다 가고 그러면은 많은 정보를 얻어서 다 같이 힘 합쳐서 일어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은 그래도 전체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네, 드는데 만약에 불가능인데. 뭐야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러면요? 그럼 일단 가능 들고 들어보고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최민용 씨 들어볼까요? 왜 불가능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급진전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느 시간이 어디 있어가지고 4대 세습을 해요. 재밌네. 그리고 건강상에도 제가 의학을 전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씨 건강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흔들렸으니까 자기도 그 전까지의 행보하고는 다른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좀 중요한 모든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네네.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봤을 때. 토니아 씨. 일단 이 세습이라고 했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뭐 말이 이제 위원장이지 사실 왕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통일이 아닌 계속해서 잘해보자로 갔을 때 사실 저희가 공산주의를 철폐시키고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요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강요는 할 수는 없고 국민들의 생각 자체가 일단 먼저 바뀌고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갑자기 김정은 및 다음 세대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지금 다음 세대에서 정리될 수는 없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아미나 씨. 저는 이미 이번 세대에 되게 위태로웠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세습에 있어서도 되게 어마어마한 숙청이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숙청 자체가 그만큼의 반대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4대까지 세습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판단을 내렸고 제 생각에는 그 판단하에 이렇게 횡보를 바꾸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봄날과 지금의 봄날은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역시 다르다. 달라. 우리 이만갑 출연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세습, 4대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의견을 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선 지금 현재 남북 정세나 국제관계 정세를 볼 때 4대 세습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그런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통일 문제 놓고 볼 때 북한은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고 남한은 능력은 되는데 의지가 없어요. 명확하다. 우리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네. 한번 굳어지면 바뀌는 민족이 아니에요. 잘 바뀔 수도 없고 우리나라 미주 500년 거의 500년이에요. 다 이제 짧았다는 그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 그래봤자 누가 외부에서 건드리지 않는 한 4대가 아니라 40대까지도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 약간 외부적 요인 외에 정말 내적인 요인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도 없습니다. 오직 공민만 있을 따름입니다. 북한의 주민은 어떤 것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나 주민이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에요. 불만이 있어도. 네. 호소력은 최고세요. 이거 호흡 있는 거 다 쓰시잖아. 저도 약간 그 아빠 말에 보태고 싶은 게 북한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 조직, 사회 조직 모든 것을 조선노동당이 당원이 다 지배를 하거든요. 통제하고 있어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가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독재하는 사람들이 그 국가의 머리는 지배했지만 네. 그 뿌리까지 지배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 뿌리까지 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반박을 한다면은 그 시민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감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감옥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감옥 탈출을 시도하기는 상당히 두려워요. 근데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북한의 세습이 가능했던 그 좀 사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김일성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을 세운 거거든요. 그 방법이 옳았던 틀렸던 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 같은 경우는 북한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또 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김정은 같은 경우는 미사일 쐈죠, 핵을 실험했죠. 결국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안 들어왔던 거거든요. 결국 김정은 시대는 현재까지 공이 없어요. 저 약간 선배님 말씀에 약간 반박할 게 있는데 네. 김정은이 공이 없는 게 아니라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 말했다시피 위대한 영도자의 영도 아래서 핵무력 완성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그 리행을 위한 여러 차례 시험 발사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는 핵무력이라는 최고의 업적을 이미 달성을 했고 공이 있다. 그럼 핵무력이 공이라고 보면은 핵무력 때문에 지금 북한의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공리자 또 과기도 해요. 하지만 그 핵은 그렇기 때문에 공리자 과이기 때문에 그 핵을 어떻게 푸느냐에 첫 번째 열쇠가 있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면 오히려 핵은 북한의 경제를 살릴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그 중국과 미국 간의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나 핵을 포기할래 하면서 미국한테 제스처를 취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친미로 돌아서느니 우리가 그냥 경제적 지원해서 친중인 북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국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대북 제재 참여를 벗어나서 북한의 경제 교류를 중국이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핵이 공과 과가 있다면 네. 사실 이 공이 결과를 내지 않으면 이게 공으로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 김정은이 가져올 수 있는 공이 있다면 그건 시장 경제, 그렇죠. 경제 체제의 수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친구들이 좀 간과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북한의 제도가 사회 제도가 무상 치료, 무료 교육 뭐 등등 이런 것이 잘 받침돼 있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당장 밥 세끼가 경제적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불만이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죠. 우리는 지금 저 사람들이 아주 핍박받고 어렵게 산다고 보이지만 그 사람들 쪽에서는 자기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박현숙 씨 얘기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명선 대표님을 존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견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세대를 다 걸치고 왔어요. 사람들이 고난 행군 겪으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악착같이 번 돈을 김정은이 올라서기 비밀리에 올라서면서 그 순간에 폐계획을 해서 사람들을 아예 알거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정은이 어린아이가 딱 올라서면서 사람들을 알거지를 만든 것은 백성이 돈이 없어야 허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 어느 하루아침에 보지도 못한 아이가 또 올라서 대통령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거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저 성주 삼촌 말한 거 딱 인정을 하는 게 90년대 우리 고난행군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김일성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제 국가 수령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4대 세습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 현숙이 누님 소신을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니 그럼 다른 분들 의견은 어때요? 저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력계층도 똑같이 일반계층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3대째 한 가족만 모셔야 되냐 이런 말이 해외 노동자들 속에서 은근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따져보면 북한이 그 인정을 받았던 김일성 시대도 58년 8월 종파 때 반대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일 정권 하에서도 육군단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음모 이제 정권 음모를 꾀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숙청 사업이 무지 많이 이뤄졌어요. 근데 그 공포 때문에 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처는 어느 정도까지 골마서 가는 거지 어느 정도 개선을 벗어지나면 터집니다. 강제 역량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 저항하려고 하는 저항력과 이 저항력을 내려누르는 힘이 이제 항상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항력이 크면 이제 정권이나 체제가 붕괴되는 거고 그 내려누리는 억압력이 크면 계속 그것이 가는 건데. 예를 들면 루마니아의 이제 차우세스쿠가 이제 망했잖아요. 김일성 흉내내다가. 근데 차우세스쿠가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저항을 하니까. 근데 군인들이 발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무장력이 과연 어느 정도 충성을 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김정일이도 성군 정치를 한 거고 지금도 역시나 김정은이는 군을 중시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민주혁명이 일어났을 때 발포를 해라 예를 들면 다 쓸어버려라 소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민주혁명이 일어났을 때 발포를 해라 예를 들면 다 쓸어버려라 소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군인들이 총을 내려놔버리면 그렇죠. 과연 발포를 하느냐 아니면 그 총포리를 뒤로 돌려서 김정은을 쏘느냐는 그런 문제거든요. 아 영화 같은 얘기다 진짜. 그래서 이 무장력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북한 인민군이나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또는 호위사령부 이 사람들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이 무장력들이 봉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물론 북한의 군대가 120만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군대가 아니라 위원장이 다 낳은 군대가 아니라 북한 인민들의 군대거든요. 아버지 엄마를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쏘겠죠. 명령이니까. 근데 그게 저는 장기간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공습 듭니다. 지금 물 마시면서 큰 폭탄 던지기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준비, 스탠바이. 김기성 기자님. 4대 세습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어째서요? 그건 누가 밀쳐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체질 본질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레앙이 인쪽 물쪽 자원이 들락날락할 때 독재 공기가 더 세겠어요? 자유 공기가 더 세겠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죠. 그럼요.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1000명 올라갔다 3만 명 내려왔어요. 자유 찾아서. 이 자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 때문에 첫째 못해요. 둘째 자유래양이 되기 시작하면 우상화가 깨져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북한은 우상국가예요. 수령족속의 신이다. 대대선수. 인간 중에서 제일 우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본 사람들이 그 따오 족속을 우월하다고 보겠어요? 나라를 족골로 만들어놨는데.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상국가라는 거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하여튼 잘 나가도 사이비 종교 3대 강거 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뭘 핵을 만들든 뭘 만들든 저 나라를 구제 못할 인물이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아까 성준 씨가 말한 핵 때문에도 저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유래항을 한다? 우리가 핵 가지고 있느라고 이렇게 살았나? 저 철동 같은 체제에서 3만이 죽기 살기로 자유를 찾아서 지금 왔어요. 분위기는 주임 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옆에 외국인 선교사 선생님이 이러고 있어요. 아멘, 아멘. 세모치님, 현재 상황은 뭐예요? 현재 이 얘기 쭉 들어보니까 불가능, 가능. 가능. 좋아.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확인할게요. 네, 중간 확인해 주세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 체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지수처럼 어떤 상황인지 계속 물어볼게요. 아직은 가능. 그렇죠? 아직은 가능. 좀 듣고. 마지막에 어떤지 한번 보죠.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북한 내에는 사상적으로 아직 대한 사상이 그렇게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령도 끌려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특히 엘리트들에게 퍼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라든가 농민들이 하나의 어떤 세력,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야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민주화 투쟁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엘리트도 세습입니다. 그 세습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를 지켜야 돼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저항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화가 돼요. 감시가 너무 세니까. 감시도 있고 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화입니다. 시장화 때문에 경제적인 개인화가 발생하고 각자의 생존 게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직화가 안 되니까 이게 저항으로 연결이 안 돼요.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조직이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댈 수 있느냐예요, 사실은. 그 돈은 엘리트 집단에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엘리트 집단에서 자기의 어떤 명예나 권력을 포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저항해라. 이제는 우리가 시대를 바꿀 것이다. 하진 않겠죠. 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직은 서로의 정보력이 너무 부족하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아까 조직 엘리트가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사실 북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계층이 생산되고 있어요. 북한의 시장이 지금 매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상인 계층들이 있거든요. 시장이 증가하고 상인의 수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신흥 부르주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그 지금 북한에서 생성된 돈주들은 다 김정일, 김정은과 결탁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야합해서 도와주는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합시다. 겨울을 하면서 자유로운 사상이 들어가고 자유로운 세력이 나오고 거기서 다 성사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세력이 나왔을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교류협력은 당연히 해야 되고, 문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모든 국가가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은 혁명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강력한 적이 있으면, 강력한 외부 적이 있을 경우에는 민중혁명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과정들을 말씀하셨지만 결정적으로 북한의 세습을 멈추려면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북한에는 조선 왕조 시대 때 있던 법이 있어요. 연자제라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10만 명의 시위를 일으키면 그 10만 명을 포함한 그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정보가 뭐 아무리 확산되고 시장이 확대돼서 개인들의 자유주의화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결정적으로 혁명이 일어날 수는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남북 교류를 그동안 계속 하려고 했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건 통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북 교류를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 세습이 가능하다는 건 우리는 북한 정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거야. 예, 남북 간의 교류가 계속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졌다고 쳐요. 좋아지게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돼요. 지금 당장은 안전하면 안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이유가 왜 있느냐? 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내 배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왔어요. 배고픈 사람들은 절대로 혁명 못 일으킵니다. 그 세습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저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엘리트층이 먼저 변한다고 하시는데 김씨 가문은 곧 조선노동당이고 조선노동당은 곧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김씨의 이 세습을 무너뜨리려면 조선노동당 그리고 북한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과연 엘리트층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존의 그걸 내려놓을까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혁명은 그 계층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그거 역사야 그거는. 그리고 북한에 20, 30만의 정치범이 있는데 90%가 엘리트입니다. 그렇게 강해요, 저항정신이. 체제를 저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발설하는 순간마다 잡혀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엘리트가 1%고 엘리트 하는 사람들을 99%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니까 또 다시 생각하게 된대요. 네, 이제 그 민주화 운동 같은 거를 지금 엘리트가 한다고 북한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엘리트가 했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도 민주화 운동이 배고플 땐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건 맞아. 분단이 돼서 서로 다른 국가를 가지고 있을 때 독재 정치를 그때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해도 반항을 안 하셨다고, 배고팠기 때문에. 네. 북한과 똑같은, 저는 외국이고 정치가 잘 모르겠는데 남한에 와서 한 4년 살다 보니까 북한도 역시 경제 교류가 잘 되면 북한 사람도 똑같이 할 거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상 딱 뭐 봉인된 상태에서 막힌 상태였어요. 그러나 저수지에 댐이 있는데 그 댐에 이상 바늘 하나 딱 뚫고 놓으니까 물이 절절절절 새요. 그 절절 새는 건 우리 탈북자들입니다. 예, 절절 새서 왔는데 그걸 딱 열어놓으면은 그 물이 막혔던 물이 거침없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그거는 막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누가 막는단 말이야.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주체사상탑 앞에서 피로 울부짖으며 내가 죽을 각오를 해서 이게 소문이 나고 퍼졌어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이 저렇게 배가 고프면서도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30년 동안 연구하신 교수님이 그 얘기를 옮겨서 얘기하게 되면 이 중동 티니지라든지 중동의 그 혁명을 봤더니 그 불탄 모습을 정보 공유할 수 있는 SNS 가 발달이 된 나라에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핸드폰은 있지만 영상이라든지 문자를 서로 자유롭게 전송해가지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물론 인터넷은 안 되지만 스마트폰이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제공이 된다게 되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혁명도. 아, 가능하다고 네. 사실. 그러니까 또 막 헷갈리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진짜 젊은 세대, 네, 지금 최근에 오신 옥별양이 정말 궁금해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 김정은 4대 세습이 무너져야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쩐지 남한에서 북한에 공연도 가고 서로 교류가 조금씩 되고 있고 좀 자유가 풀리고 이러면 주민들이 그냥 김정은 그 세대를 지지해야 하고 하면 그렇게 굳이 무너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네.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김정은 정권도 겪어보고 거기 젊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올라설 때부터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했어요. 제가 한 건 뭐 있다고 올라서냐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친구도 김정은이 되고 나서 되게 안 좋아해요. 김정은을 일단은. 안 좋아하는데 다 안 좋아하면서 왜 아직도 못하고 그 사람들 용기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성공을 할까? 김정은을 나만 싫어하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봤잖아요. 인터넷으로 김정은을 봤잖아요. 아, 김정은을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다 싫어하는구나. 거기서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서 이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그렇게 되면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요. 그래요, 오칠 씨. 아니 근데 제가 약간 얘기 막 듣다 보니까 그냥 결론은 그냥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 우리 로베르트 무가베 대통령께서 진짜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참 이 SNS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많은 사람들은 계속 SNS 통해서 이런 거 하면 진짜 안 된다. 끝까지 우리 그 민주주의 사회 돼야 된다. 계속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진짜 청화롭게 사람들을 계속 시위를 하니까 내렸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그래서 4대 세습을 못할 것이다. 불가능하다. 못해요? 오늘 주제는 4대 세습. 걸리네요. 여기서 또 걸리네요. 걸리네요. 네. 저는 진짜 이대로 가면은 진짜 100% 갓나도 생각하는데 또 상황 또 바뀌게 되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수많은 토론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 남한도 하나의 내부예요. 우리가 모든 토론을 하는 거 보면 항상 북한 이야기를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 이야기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라도나 경상도 문제처럼 얘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데 지금 남이 문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래서 4대 세습이 가능한 거예요. 서른군. 아버지 뭐지? 학교 접고 아버지한테 가게. 저는 사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로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진짜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정말 4대 세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우리 지금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북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극소수고 북한 주민들, 노동당 간부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붕괴하면 지들이 피해를 본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념과 그걸 주장한다 이거. 이 질문이 제가 얼마 전에 북한 내부 주민들 3명하고 제가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배급제가 복귀가 돼서 먹고 살기 괜찮으면 굳이 힘들게 거기까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경 지역에 있는 한 주민은 사람의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어느 정도 개선해서 살다가 그 조건을 충족하면 그보다 높은 조건을 또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세습이 지속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세습을 놓기 힘들 거다. 네.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한국을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좀 그 사람들을 이제 한국처럼 자유롭게 다른 나라도 좀 가서 돈벌이도 해오고 싶고 그렇게 그런 자유만 좀 있었으면 다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고향에서 자기 추억 있고 태어난 태를 묻어난 곳인데 누가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 그런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만 조금 해준다면. 저도 당연히 자유만 있으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여행의 자유, 무엇을 입어도 통제를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통제 안 하는 그런 자유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살 것 같아요, 거기서. 예, 이만큼 이번에는요,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그 전에 깜짝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시죠. 다음 이산가족과 관련한 내용 중 실화는 1번 바다로 떠내려간 유리병 속 편지로 생사 확인. 2번 휴전선을 넘어간 새를 통해 생사 확인. 3번 휴전선 넘어 드론을 보내 생사 확인. 실화가 어떤 걸까요? 드론. 3번이네 3번. 약간 3번이요? 1번이지 않습니까? 2번.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오칠 씨. 저는 1번이지 않습니까? 1번. 예, 그렇죠. 예전에 막 병에다가 종이 서서 가나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가나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없었는데 그런 거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유리병에다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다는 그렇죠. 얘기가 많은데. 자, 우리 사자. 저는 맨 처음 1번이라고 생각했다가 가나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새를 통해서 아무래도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는 과연 거를 새를 북한군이 그냥 둘까가 의문이에요. 해리포터처럼. 다 잡아먹어 새. 자, 정답 확인합시다. 정답 보시죠. 1965년 헤어진 이산가족을 이어준 철새가 있었다. 어린 시절 북한에서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철새를 발견한 아들. 처음 보는 새야. 이 근방에는 없는 새인데 어깨 위에다가 둥지를 들었을까. 저 새는 지금 자기가 낳은 알이 상할까 봐서리 깃털에 물을 뿌려 알을 식히고 있는 거야. 너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신문에 나왔어요. 여기요. 아들은 6.25 전쟁이 일어나자 아버지의 권유로 남한으로 피신하게 됐고 그 길로 부자는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게 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새를 쫓아다닌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 조류학자가 된 아들. 한국에서 새 탐방을 나간 어느 날 저 새가? 댕기머리 새가 맞구나. 그럼 교수님 아버님이 발견한 바로 그 새? 이남 지역에서는 살지 않던 새인데 남한에는 없는 새라면 지금 처음 발견한 셈이네요? 그렇구나. 아들이 그리워 아버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이 새가 교수님 고향까지 날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야 전후 신조지. 아들은 철새 이동 경로 연구를 위해 가락지를 끼워서 날려보내는데 2년 후 아들이 날려보낸 철새를 발견한 사람은 뜻밖의 북한에 계신 아버지였다. 여보세요. 에? 뭐라고? 어디서 편지가 왔다고? 일본 조류학회? 탱기머리새를 날려보낸 데를 찾았다고? 그래? 그 남조선 가락지 낀 새 말이지. 그럼 말해보. KOR9874 연구소 앞에서 내가 준 것이 맞구만. 뭐여들의 고향이 나와 같다고. 평남 평성. 그 날려보낸 이가 민족대학 김철수. 그 철수는 전쟁 때 죽은 내 자식놈 이름이란 말이오. 15년 만에 부자의 인연을 이어준 철새. 이 감동적인 실화를 영화 새로 만든 주인공을 지금 만나본다. 방금 보신 영화는 남북 이산가족을 소재로 다룬 작품이고요. 이게 실제 실화고요. 그리고 새라는 제목의 만화 영화입니다. 라이언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맞췄지만 이게 실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봤었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2006년 북한 애니메이터 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최초로 남북 합작 단편 만화 영화를 만든 분입니다. 소설가 이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정 작가님, 본인 소개를 좀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는 그 소설을 쓰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소설도 주로 이제 저는 북한에 관련된 북한을 소재로 한 소설만 지금까지 써왔어요. 그렇지 않은 소설은 한 편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화 영화는 2006년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림적으로 직접 그리신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리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도 쓰고 총 연출 감독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실화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유명하신 그 조류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원병오 박사님이시죠. 조류학자는 우리는 사실 윤무부 박사님밖에 모르고. 윤무부 박사님의 스승이에요. 네. 실제로요? 윤무부 박사의 스승이요? 예. 근데 이제 원병호 박사께서 이북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님께서도 북한에서 일제 때 유명한
조류학자였어요. 원홍구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데 6.25 때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원병호 박사는 이제 한국에 왔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미국에 이제 남아 있게 됐는데 아들이 원병호 박사께서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당신도 조류학자가 됐죠. 된 뒤에 북방 쇠찌르럭이라고 하는 그 새를 그 철새들의 이동 경로들을 알기 위해서 방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락지를 껴서 방사를 했는데 그것이 1965년에 아버지는 아직도 북한에서 조류학자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보낸 건 줄은 모르죠, 그때는. 그래서 그걸 국제조류학회에다가 그 발견한 보고를 해야 돼요. 서로가? 예. 이런 가락지를 낀 새가 우리한테 발견이 됐다. 그러고 보고를 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은 뭐 한국의 원병호다. 그래갖고 이제 알려줬어. 아버지한테도 알려주고 아들한테도 알려줬어요. 당신이 발견한 것을 지금 북한에 원홍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원병호 박사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두 분의 그 자식 간의 그 생사가 이제 확인이 됐고 또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6.25 이후에 가족의 생사 확인을 한 첫 번째 사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결국 만나지는 못했나요? 얼굴을 본 적이? 아버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연로하셔서 그때 70대 후반인데 197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원홍구 박사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2000년 이후에 평양에 찾아갔었습니다. 산소만이라도 절을 하겠다 그러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서는 보지 못했고요. 또 그 지금 이제 현재 원병호 박사님께서는 파킨슨 병에 걸리셔서 지금 투병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 얘기는 어디서 알고 계셨어요? 들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그 언론사에서 그 북한 연구를 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자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65년에 노동신문에 이 사실들이 났고 네, 러시아라든가 일본, 미국 이 내용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남북이 같이 합작을 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작을 하면 북한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원병호 박사님을 실제로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작품을 이걸 제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좀 한번 이걸 읽어봐 주시고 또 더 저한테 충고해 주실 말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은퇴해서 이제 댁에 계시니까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 영화 새가 그 아까 들으니까 북한과 같이 작업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북한과 어떻게 작업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북한에다가 누차 요청을 했죠. 이걸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북한에서 이제 결국은 승인을 해서 2006년에 북한의 만화영화 사이룩 아동영화 촬영소 출신들의 그 애니메이터들을 30명을 중국 심양에 내보내줬어요. 만화 영화 창작의 수 졸리 없는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이들의 긍지는 남달리 큽니다. 영광의 그날이 우리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은 이곳 작가들만이 아닌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날에 치는 창조적 지혜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분들하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실제 그림은 그 북한 애니메이터 분들이 그리신 거예요? 이제 저희랑 이제 협업을 하는 거니까요. 원화 부분, 배경, 그다음에 3D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북한을 내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녹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음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편집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했고요. 저는 놀라운 거는 아까 벚꽃나무 있는 길에 사실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달리는 장면 같은 경우는 다른 그림하고는 튈 정도로 작품 수준이 좋아요, 그 부분이.
그 뭐예요? 그럼 그 북한 친구들이 했다는 거예요? 3D 부분인데요. 예. 그게 남산길입니다. 그 부분은. 예. 남산길을 제가 이제 모델로 해서 주고 사진들을 주고 요대로 만들어 봐 했더니 이제 북한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근데 실력이 좋은데요? 그 부분만 한국 사람이 그린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좀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네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역시 남쪽 그림은 좀 빈티가 나게 그리고 그게 뭐 평양 아파트 씬이 있는데 그 씬을 뭐 엄청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리고 뭐 호수도 뭐 큰 호수도 있고. 잘 생각해보라요. 참, 있긴 있었어. 근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요. 가락질 매단 댕기머리를 봤을 뿐이요. 봄이 예사롭지 않아요. 조금만 느슨해지면 마구 자기네 건 아름답게. 우리나라는 남하는 건 남루하게 돼 있고. 아니 이제 북한팀 그 애니메이션 그 실력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우리가 일단 북한 애니메이터들이 뭐 굉장히 실력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뭐 경험해봤습니까? 다 북한의 선전 매체를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랑만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실제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지 않은 부분을 그릴 줄 몰라요. 아하. 상상도 잘 못하고. 뭐 예를 들면 도시 거리들을 그리는데 도시에 뭐 간판도 많고 자동차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몰라요. 자동차도 아주 뜸하고. 못 봤어.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못 그리는 상업용 겁니다. 간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간판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도 뭐 자료를 엄청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게 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북한의 예술 사조가 그 사실적인 것에 충실하려고 그래요. 일단 기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혹시 그 신양에서 그 같이 작업하실 때 혹시 합숙하셨나요? 사무실을 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실 아래층에 이제 이분들의 이제 숙소를 줬고 저는 이제 또 딴 곳에 이제 숙소는 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같이 일하시면서는 혹시 이렇게 막 부딪히거나 힘드신 일은 없으셨어요? 그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꼭 반드시 감시원이 있어요. 있지만. 감시원이 북한 팀장을 불러다가 그 팀장한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시사항들을 좀 고쳐야 될 점, 뭐 협의해야 될 점 팀장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또 애니메이터한테 전달해요. 그러니까 같이 합동으로 일하는 효과가 반감이 돼요. 아니 섬세한 부분들을.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했죠. 회식도 했어요. 회식 수없이 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살들이 많이 쪘어요. 어떠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한 친구가 이제 평양에 잠깐 들어갔는데 자기 아파트에 가는데 경비원이 늘 잘 아는 경비원인데 아파트 경비원이 너 아무개 아니야. 너 들어오지 마.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 나 맞다. 야 너 아니잖아. 너 살이 너무 많이 쪘어. 그랬대요. 그래서 그 내가 사실은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지금 탈북했다가 지금 그 은밀하게 몰래 들어오는 것 같아. 우리 공화국 사람이 살찐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뭐 이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보안원에다가. 마침 얘랑 보안원이랑 잘 아는 사이야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증명이 돼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주 그 얘기 제가 듣고 엄청 웃었어요. 저 보니까 이제 북한 애니메이터들하고 되게 재미를 많이 낸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이거는 가장 기억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건가요? 북한에 그 이제 감시를 한다든가 좀 계급 있는 사람들은 돈을 상당히 좋아해요. 가만 보면.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해요. 근데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 일로 와. 그러고 줬어요. 액수를 얼마를 줬더니 이 친구가 조금 있다가 오더니 자기네 사람 여럿이 있는 앞에서 우리는 뇌물 같은 거 안 받아. 그러면서 그거는 그냥
제 책상 위에다 탁 던져요. 이렇게 막 치면서 돌려줘요. 그래. 야 속으로는 아무튼 제가 거기서 그 느낌을 걔한테 말하기는 어렵겠더라고. 뭔가 이게 쇼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받으면 말어. 그래갖고 이제 다시 넣었는데 조금 있다 또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딸래 따라왔어요. 따라가더니 그든 줘. 그래. 그든 줘. 그래. 무시하서 앞에서는 그때는 둘이만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제가 막 화가 나잖아요. 넌 뭐야 무슨 나한테 나 갖고 장난하는 아니 거야. 그게 아니고 들킨 겁니다. 네가 돈 나한테 받은 거. 돈을 줄 때 누가 본 것 같단 말이야. 아 맞아 들켜서 그래. 들켰을까봐 돈을 공개리에 자기 사람 앞에서 내놓는 거. 독하다, 독특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작업하는 그 시간이. 근데 그래도 북한 그분들과 작업할 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뭐 좋았던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있으셨겠죠. 그래, 돈 안 달라고 한 가지 정도는. 이제 올해 그분들하고 이제 3개월 동안이나 이제 같이 있어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나름대로 좀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간다 걸 때 굉장히 이제 서운한 표정들을 짓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돈을 줬어요. 그 가족이 아프대요. 한국에서는 웅담 거래가 안 됩니다만 중국인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웅담이 한 300불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300불을 줬어요. 야, 웅담 사라. 사서 그게 치료에 좋다니까 와이프를 갖다 줘라. 그랬더니 250불을 돌려주는 거예요. 평양에 가면 50불에 살 수 있다. 웅담을. 그러니까 이 돈 내가 다 필요 없다. 그냥 50불만 줘도 내가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눈물도 글썽글썽 해가지고 250불을 돌려주는데 야 저렇게 또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앞으로도 뭐 소설 쓰실 때도 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쓰실 생각이세요? 네. 소설도 이제 계속 북에 관한 이야기를 쓸 거고요. 좀 더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평양에 제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같이 꾸렸었어요. 평양 사람들하고. 거기 가서 다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 단점을 알으니까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게요. 지금은 뭐 컴퓨터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다니까 무슨 해킹하고 이런 데 써먹지 말고 우리 이정 작가님 같은 좋은 의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과 뭐 컴퓨터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계속 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남북 합작 영화 새를 제작하신 이정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예. 양극한 너를 그런 어려운 상황을 또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막 좀 속상했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네요, 되게. 네.